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아트팟 12회 이번 주 아트팟에서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의 마리 로랑생 색채의 황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의 스튜디오 지브리 대박람회, 나우시카에서 마니까지, DDP 디자인 박물관의 바람을 그리다 신윤복 정선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트마켓에서는 2017년 미술시장을 결산해보고 2018년을 전망해봅니다. 아트팟 12회 시작합니다.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저녁이죠. 이럴 때는 편하게 TV로 아트팟 보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전시는 마리 로랑생의 색채의 황홀인데요. 정말 황홀한 색채가 전시장에 펼쳐졌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마리 로랑생 특별전 색채의 황홀은 근래에 보기 힘든 한 작가의 초기부터 말기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는 회고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마리 로랑생의 초기 작품부터 말기 작품을 관람하시면서 그녀가 살아왔던 1900년대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 로랑생은 1883년에 파리에서 태어난 여성 화가입니다. 10대 때부터 그림을 시작을 했고 20대에 들어 조르주 브라크의 소개로 피카소를 만나 바또 라부아르의 일원으로서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시작한 마리 로랑생인데요. 섹션별로도 그 당시 작품을 그리던 시절에 대표 색을 저희가 벽색으로 정해서 작품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게 전시장이 단조롭지 않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마리 로랑생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2년 전에 일본의 하마마스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된 마리 로랑생을 보고 처음 사진으로만 접했을 때는 너무 장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녀의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 감동과 울림을 직접 전달을 받았습니다. 마리 로랑생에 대한 평가가 일부에선 절하되었기도 하지만 그녀가 가진 그림의 힘과 컬러, 그 유려한 선은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초반을 치열하게 겪었던 그런 작가들은 많은데요. 마리 로랑생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검색해봐도 이번 전시에 대한 그런 설명만 몇 줄 있고 작가 자체는 잘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왼손잡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차별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성소수자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장 오래된 차별이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미술에서도 그래요. 20세기 미술사를 쭉 봐도 대부분이 다 남성이에요. 그리고 여류 작가, 여류 화가라고 쓰는 말 자체가 이런 차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단어죠. 20세기 초반의 미술이라는 건 당시 시각 문화의 절정이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영화나 TV가 나오지 않던 시대고 맞아. 동시에 인쇄술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 인쇄물이 이제 당시 문화를 지배하던 어떤 체계였고 작가들이 그래서 자기의 작품들을 계속 내놓으면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언어들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야수파라든가 인상파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기자들이 쓴 기사에서 발췌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마리 로랑생은 이런 경향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작품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드러내고 이걸 정의하려면 거부하고 그냥 자기 본능과 직관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그냥 그걸 내놓는 말 그대로 그냥 화가였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렸던 화가도 있고 강렬한 원색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겼던 그런 화가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 로랑생이 가장 존경하는 화가예요. 마리 로랑생의 그런 색채 감각은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저한테 더 원초적으로 느껴진다고 할까요? 왜 부제를 색채 황홀이라고 했는지 너무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였어요.
저는 이번 전시가 특히 좋았던 게 마리 로랑생 작품도 좋았어요. 근데 전시 끝에 이제 김용관 작가의 대칭 행렬 마리 로랑생 변주 모듈이라는 그 기획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지브리 대박람회전은 스튜디오가 오픈한 30년 동안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에서 개봉한 24편에 대한 회고 기록전에 해당됩니다. 전시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1층까지 이어지는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하 1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자료들은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24편에 대한 홍보 포스터에서부터 기획서, 다양한 홍보 카피들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제작에서부터 관람객에게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 보시면서 그 숨겨진 이야기를 감상하시는 것도 전시를 보신 재미의 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시장 1층에 오시면 특별 전시로 하늘을 나는 기계들에 대한 설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치 작품들은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하늘을 나르는 기계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하늘을 나는 다양한 어떤 비행선들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나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지브리 스튜디오 대박람회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30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이야기에 대한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에 대한 추억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시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추억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전시 관람을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10대에서부터 20대도 아주 열광적인 팬들도 많이 관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상윤 소장을 활용하는 활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는 최정아 전문가로 활동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덕후 상윤 소장에게 이번 전시에 대해서 우선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사실 이 전시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건 지하층에 있는 컨텐츠들이에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꼭 가서 지브리를 좋아하신다면 정말로 꼭 가서 보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야자키 하야오는 굉장히 잘 알아요. 이름 유명하죠. 근데 스즈키 토시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는 애니메이션 감독이기 이전에 만화가였고 굉장한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해요. 근데 스즈키 토시오는 낯설긴 하지만 사실은 스튜디오 지브리를 실제로 끌고 갔던 안방마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의 수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의 전략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획하고 운영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본질,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가를 마케팅적으로 뽑아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홍보도 없고 마케팅도 없고 사실은 껍데기인 거죠. 이번 전시에서 지하층에 있는 컨텐츠들은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지브리의 작품들에 반영이 되어 왔는지를 굉장히 밀도 높게 보여줍니다. 지브리는 다카하타 마사오,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스즈키 토시오 이분들의 결합으로 완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하층에 그 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상윤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그 컨텐츠를 쫙 보고 난 다음에 1층으로 쓱 올라가면은 거대한 천공에서는 라퓨타에서 나왔던 그 비행체가 진짜 공중에서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모두들 촬영을 하는데요. 그만큼 되게 강렬하고 멋진 섬세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브리 작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섬세해서인데 이건 사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나온다라는 게 사실 이번 전시에도 되게 잘 보여져서 저는 되게 즐겁게 봤는데 이번 전시에 주신 하늘 나는 기계들은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을 관통하는 어떤 소재로 계속 쓰이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지브리의 입체 건축전이 있었죠. 이번에는 비행체고, 네, 다음번에는 지금 뭐 요리 얘기가 나온다는 네,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섬세한 소재들을 가지고 다시 스토리를 뽑아내는 기획들은 계속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0대 때 봤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제 아들과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세대를 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전 세대를 관통해서 함께 감상하고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진행 중인 클래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삼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로 삼원 삼재를 꼽기도 해요. 삼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잘 아시는 단원기몽도, 해원 신윤복, 그리고 오원 장승업이고, 삼재는 공제 윤도서, 그리고 현재 심사정과 겸재 정선입니다. 네. 근데 이번 전시에서는 삼원과 삼재 3명씩 뽑아서 해원과 겸재 작품으로 구성됐다라고 해요. 바람을 그리다, 신윤복, 정선전입니다. 바람을 그리다 신윤복 정선 전시는요, 조선시대 풍류를 그려낸 두 거장 신윤복과 정선의 원작과 함께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가 함께하는 전시입니다. 신윤복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바람을 풍속화로 그려냈고요. 정선은 한양에서부터 금강산까지 풍경을 통해서 우리 산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이 거장들의 작품을 관람객이 다가가서 살펴보는 전시가 아니라 미디어가 관람객에게 다가오는 그런 전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윤복의 해원전신첩의 30작품을 원작으로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정선은 해학전신첩을 비롯해서 24점의 원작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비전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신윤복의 풍속화를 한양의 어느 멋진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신윤복의 풍속화를 다시 새롭게 애니메이션으로 구성을 해서 즐기고 삶에 살아가고 놀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작품이 있고요. 정선의 산수화를 미디어로 재해석한 작품에서는 폭포와 바위, 산, 나무 이런 모습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는 미디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복 디자이너인 이영애 님이 신윤복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단오풍전과 상검대무를 재해석한 한복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인남 작가가 금강대산을 새롭게 미디어로 해석한 작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윤복은 한양을, 정선은 금강산을 주로 소재로 삼았던 작가들인데요. 한양과 금강산에 부는 바람을 표현한 이번 전시에서 저는 월화정인이라는 작품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어스름한 초생달이 비치는 밤에 젊은 선비가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 아, 이것이 한양의 바람인가요? 저는 이번 전시에서 겸재 금강산 그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런 게 진경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선 가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해요. 돌아와서 그림을 그려요. 이제 내가 본 금강산은 이랬지. 이게 저는 예전에는 우리 한국화의 매력, 한국화 멋있다, 아름답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 뭐가 멋있고 뭐가 아름다운지 설명을 하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이런 자기가 인식한 것들을 다시 자기가 재해석해내는 것. 예. 이런 통합적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한국화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전시도 간송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였죠. 사실 우리나라 작품들을 소장하는 컬렉션들이 많아요. 근데 단연 간송 컬렉션이 그 중에서 으뜸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간송에는 연구자들이 많아요. 연구를 통해서 기존 작품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재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기도 하는 그런 거죠. DDP 김수정 팀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전시는
원작을 감상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 작품들을 재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원작이 사실 보존 문제 때문에 조도가 굉장히 어두워요. 감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같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인남 작가의 해석이 또 되게 돋보였는데요. 겸재정선이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는 풍경을 그린 단발령 만금강. 이 작품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금강산의 의미로 재해석했는데요. 옛그림이 가진 매력을 포함해서 후대 작가의 개성까지 살리는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보 135호인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 그리고 보물 지정으로 예고가 돼 있는 정선의 해약 전신첩 등 56점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선생,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가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DDP를 찾으시면 꼭 한번 올해 가기 전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팟의 인기 코너죠. 인사이드 아트마켓. 오늘 그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K옥션 손희천 경매사, 그리고 서울옥션 음정우 경매사. 두 분은 평상시에 잘 아시는 사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매년 그 경매하시는 모습을 모니터링을 했고, 그리고 프리뷰전 시장에서도 한번 뵌 적이 있었죠. 서로 인사 나눴는데 각자 경매사를 대변하는 입장들이다 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는 없는 관계였습니다. 네,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수다를 떨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고, 항상 경매 진행하시는 거 저도 보기도 하고, 이제 전시장에 가면 또 고미술품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정우 경매사는 어떻게 서울옥션의 경매사가 되셨나요? 솔직히 뭐 별 생각 없이 경매사가 됐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옥션에 입사를 했는데 그 경매사들, 지금 현재 K-팝 스타라던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경매사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사를 선별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우연찮게 참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선발이 돼서 지금 현재 김현희 경매사와 함께 수석 경매사로 올라설 수 있게 됐고요. 경매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욕심은 없었으나 당시에 서울옥션에 남성 경매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우연찮게 뽑혀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그런 표현을 해주셨고, 손희천 경매사는 경매사로 데뷔하신 게 좀 남다른 독특한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해요. 네, 제가 K옥션에는 홍보 담당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홍보 담당으로 입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도 서울옥션과 비슷하게 이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직원들을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뽑혀서 2010년부터 경매사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매사가 된 오디션 출신이시군요. 네, 네. 그러네요. 경쟁률 그때 어떻게 됐었나요? 경쟁률이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썩 높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올해 2017년도 경매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K옥션 경우에 2017년도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있었죠. 2017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기존에 1년에 한 4회 진행했던 메이저 경매 횟수가 6회로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 경매, 미술품 경매 저변 확대를 위해서 위클리 온라인 경매,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회차를 좀 많이 증대를 시켰고요. 더불어 이제 고미술 시장, 저희가 이제 서울옥션을 따라잡기 위해서 고미술에 아주 다각적인 전략과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 서울옥션은 올 한 해 동안 국내뿐 아니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네, 일단 2017년도 기존에 하던 대로 저희 메이저 경매에 힘을 쓰고, 그리고 각 지방에서 열리는 대구라던가 부산 지방기획경매에도 힘을 쏟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시킬 수 있는 홍콩 경매에도 집중적으로 그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K옥션이 선지적 입장을 다지고 있는 온라인 경매 시장을 뚫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역시나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이 이제 미술품 시장 영역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사가 또 2017년 올 한 해 동안 온라인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노력을 기울인 만큼 성과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K옥션은 어떠셨어요?
일단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약 1.5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요. 뭐 경매 회차뿐 아니라 경매에 이제 여러 가지 기획성을 더해서 경매 시장의 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온라인 경매에 있어서는 저희 서울옥션이 K옥션에 비해서 그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서울옥션 블루라는 타이틀로 법인을 새로 설립을 했고요. 온라인 전문 경매 회사로서 그 K옥션의 온라인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매출에 굉장히 높은 신장을 이뤄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내년쯤에는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분발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쯤에서 2017년도에 기억할 만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옥션의 경우 올 한 해 여러 가지 기획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왔죠. 네. 홍콩 경매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었던 백남준이라던가 권진규, 고암 이응루와 같은 작품들을 소개를 했을 때 해외 컬렉터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고미술품에 있어서도 잘 다루지 않던 자수작품이라던가 민화작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격 상승률을 이끌어냈다는 부분에서도 또 자평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홍콩 경매에서도 기억할 만한 레코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뭐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유명 셀럽이 구입을 한 백남준 작품이 또 이슈가 됐었고요. 기존에 없었던 레코드를 갱신을 하면서 백남준이라는 작가를 다시 국내 시장에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 한 해 최고 낙찰가 기록은 K옥션에서 가져가셨어요. 그 수아 김한기 작가의 작품이었는데요. 65억 5천만 원. 네, 저희 2017년 저희 4월 경매에 출품이 됐었죠. 1973년에 제작된 김한기의 전면점화 작품 고요라는 작품이요. 65억 5천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되면서 국내 경매 최고가를 탈환을 하고 그다음에 작가 자체 최고가도 경신을 하게 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한기의 작품이 한 30점 정도 출품이 됐었는데 그중에 23점이 팔리면서 김한기 작가의 이제 낙찰률이 약 76%를 넘는 기록을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현대 미술 하면 김한기의 어떤 그런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희천 경매사가 본 2017년도의 서울옥션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보기에 가장 서울옥션에 두드러진 어떤 행보는 우리나라 미술품과 좋은 작가들을 홍콩 시장,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다는 점. 음정우 경매사가 본 2017년 K옥션 어떤 모습인가요? 가장 가슴 아픈 얘기도 하지만 그 최고가 타이틀을 빼앗겼다는 거. 수아 김한기의 작품이 65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되면서 지금 현재 국내 최고가 레코드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K옥션에서 거래가 됐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K옥션에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이벌 관계신데 원래 이렇게 훈훈한가요? 양사 관계가? 방송이니까요. 연말이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와 전망 한번 해봐야겠죠? 내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2017년도를 진입할 때 저희가 2016년도에 꿈꿨었던 그런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듯이 2018년도 굉장히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울옥션 분석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국내 금리 인상 폭을 봤을 때 미술품의 환급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존 2015년, 16년, 17년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김한기의 작품이 독주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5년, 16년에 매출을 책임지고 있었던 단색화들의 보합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프의 하락세는 2018년도를 맞이하는 양 경매 회사가 뛰어난 기획과 뚜렷한 가격 퀄리티 측정을 주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장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음정우 경매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년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손희천 경매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 저는 뭐 음정우 경매사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2016년 대비 2017년 일단 낙찰 총액을 보면 소폭 상승한 수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김한기의 독주를 비롯해서 저희는 이제 포스트 단색화에 대한 준비를 양사가 같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져왔던 어떤 그런 발판들이 또 2018년에는 어떤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온라인 경매, 미술품 경매 저변화 확대를 위해서 애써왔던 부분들이 또 새로운 컬렉터들의 유입이라든지 새로운 기획 경매의 준비로 조금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미술시장, 특히 미술품 경매시장 굉장히 바쁜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사가 12월 경매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경매장에서 더 자주 뵙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년 한 해에도 서울옥션, K옥션, K옥션, 서울옥션 양사가 좋은 작품,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더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트파 12회가 아트파 시즌1의 마지막 회입니다. 10월 초에 시작해서 3개월이 정말 휙휙휙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아트팟은 내년 초 새로운 전시와 미술 소식을 가지고 아트팟 시즌2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 또 만나 제발. 안녕. 안녕.